안녕하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꽃다운 나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40대를 훌쩍 넘겨버린 한 여성입니다. 세월이 무엇인지 가정에 충실하고 일에 충실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20대, 30대를 지나쳐 이렇게 40대 나이가 되어버렸더군요. 하지만 저의 청춘을 다 바쳐 일하고 가정을 지켜온 결과를 얼마 전 잔혹하고 쓰디쓴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어딘가에 털어놓고는 위로라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어보려고 나서게 되었네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을 공부하고 시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공무원 시험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알고서 들어갔는데도 정말 힘들더군요. 세상에서 나 혼자서만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그 힘든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번 포기를 하려고도 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노량진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우울한 시간들을 이겨내고 끝내는 공무원이 될 수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년간 공부를 하면서는 누구하고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에서 합격을 하자마자 주변에서 쏟아져 오는 소개팅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나가보았고 거기에서 저와 3살 차이 나는 연상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부동산을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포부도 있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 같아 만나보기로 했죠. 무엇보다 첫 만남 때부터 매너가 남달라 마음이 가게끔 행동을 했고 첫 만남 이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 연애까지 발전을 시키게 되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는 순애보적인 성향이 있었고 연애 때나 결혼 때나 변함없이 그 순애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가 뒤통수를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제가 늦둥이의 외동인지라 부모님도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었는데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끔찍하리만큼 잘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평범하시고 부동산을 하는 집안이라 꽤 사는 집이기도 하고 공무원인 저를 좋게 봐주신 덕분에 양가 집안의 시원스런 허락 아래 결혼을 마치게 되었죠. 결혼 때는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시고 저희는 혼수를 해가는 식으로 균형 있게 진행을 했어요. 아무래도 부동산 하시는 시아버지께서는 첫 신혼집을 좋은 곳으로 해주고 싶다며 경기도 성남 쪽에 꽤 괜찮은 아파트를 선물로 해주셨고 저희는 그곳에 살림을 차렸죠. 신혼의 재미는 나름 많이 누렸습니다. 남편의 부동산은 연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님의 도움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고 저와 결혼할 당시에는 나름 안정권에 접어들어 생계 유지를 여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공무원이 안정적이라는 건 참 좋지만 생활비를 벌고 모으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돈은 본인이 벌 테니 저한테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안하게 살라고 해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결혼 후 10년도 더 지난 이후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는 자식도 2명이나 낳고 유치원,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 인생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 만남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불행스럽게도 저로부터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전으로 내려가 대학도 아니고 그곳에서 결혼까지 잘 살고 있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기에 처녀 시절 가끔씩 서로 지역을 오고 가며 만나고 결혼식 때도 다닐 만큼 각별했기에 결혼 후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가 반가워 한참을 수다를 떨었죠.
얘 수진아, 우리 이게 진짜 얼마만이니? 너 결혼하고 내가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나도 대전에서 사는 게 바빠서 연락도 못했지 뭐야. 그럼 우리 사는 게 다 비슷하지 뭐. 나도 나 사는 거 바쁘다고 너한테 연락 한 번을 못했는걸. 요즘은 어떻게 지내? 잘 살고 있는 거야? 어, 나 잘 지내고 있어.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한 게 한 번 보자고 연락한 거야. 나도 다시 올라가기로 했어. 너 사는 집이 경기도랬지? 나도 경기도로 이사 가. 성남 쪽으로 갈 것 같아. 어머, 너무 잘 됐다. 나도 지금 분당 살잖아. 우리 다시 자주 만나면 되겠다. 남편이랑 같이 오는 거야? 아, 아니. 나 이혼했어. 그냥 결혼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보려고. 애들은 전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되니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다. 뭐하러 결혼해서 내 청춘을 이렇게 바쳤는지 모르겠다, 야. 어머, 그랬구나. 너는 원래 어디로 튈지 몰라서 좀 혼자 사는 게 편해 보이는 구석이 있긴 했었지. 그럼 우리 안 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우리 남편도 결혼식 때 보고 안 봤잖아. 내가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럴게. 어, 정말? 알겠어. 그럼 그때 봐. 그렇게 저희는 주말에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인지라 반가운 마음이 컸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보다도 더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초대를 했었죠. 하지만 그게 저한테 크나큰 재앙을 불러들이킬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죠. 수진아, 집 너무 좋다. 남편분이 정말 잘해주시나 봐요. 우리 수진이는 인생이 폈네 폈어. 집도 좋고 여기 집값이 꽤 비싸던데 너네 잘 사나 보다. 아, 시아버님이 처음에 우리 집 해주실 때 좋은 곳 해주고 싶다면서 좀 애써 주셨어. 덕분에 신혼 때부터 돈 열심히 모을 수 있었지 뭐. 남편도 잘해주고. 아유, 당신은 참 쑥스럽게 친구분 앞에서 왜 그래? 우리 아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가까운 데 사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감사해요. 남편분 정말 스윗하시다.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 놀러 오세요. 저는 친구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제 남편을 보는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아지기 시작했다는 게 은연중에 느껴졌지만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집들이 내내 남편과 제 친구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옆에서 제가 보는데도 은근히 질투가 날 만큼 농담도 잘하고 서로 쿵짝이 잘 맞는 게 살짝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친구를 웬만해서는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생각하며 그 집들이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옛 추억에서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던 게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요. 남편은 그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일 때문에 가끔 늦게 들어오는 일은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늦은 귀가가 잦아지기 시작하더군요. 항상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혼자 집안일하고 밥하는 거 힘들 거라고 하면서 같이 퇴근 시간을 맞춰 들어와서는 함께 해주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그전에는 별로 이러지 않았잖아. 일이 많아졌어? 요즘 바쁘네. 그리고 이사철이잖아. 손님들 많으면 우리야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 그래도 좀 서운하다. 나 잠들기 직전에야 겨우 집에 들어오잖아. 요즘 애들도 아빠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그러니 바쁘더라도 집안일에 좀 신경 써줘. 나 참, 당신은 그런 거 하나 케어 못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나도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갖다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요즘 왜 그래? 자꾸 신경질 부리고.
뭐? 내가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가정에 좀 신경 쓰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왜 오히려 당신이 화를 내는 건데? 진짜 당신 이기적이다. 기껏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만은 기분 다 잡치게. 에이, 이러니까 내가 요즘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지. 됐고, 오늘은 기분 잡쳐서 밖에서 자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가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도 좀 해주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자꾸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싸우기도 하는 날에는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했고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운함을 참고 그날 생각을 정리하며 남편을 더 이해하고 제가 더 노력하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면 나중에 해.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피하고는 했고 저와 같이 한 침대에서조차 자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신 피부 관리 안 해? 얼굴에 그 기미는 뭐야? 아무리 애들 엄마라고 하지만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사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나름 봐줄만 하고 잘 꾸미기도 하더니만 지금은 완전 아줌마가 따로 없네. 뭐?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애들 낳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나랑 잠자리를 피한 거야? 그런 거냐고. 에이씨, 몰라. 나 거실에서 잘 거니까 당신 편하게 자. 요즘 혼자 자는 게 편하더라고. 다음날 일찍 출근도 해야 하고.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며 제 자존심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엉덩이를 차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변화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급기야는 어린 애들한테까지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상습적으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안 그러겠지, 마지막이겠지? 이렇게 기다려줬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되더군요. 당신 요즘 진짜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일하고 다니는 거 맞아? 당신이랑 지금껏 1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외박하는 모습 보인 적 없었잖아. 진짜 또 이러네. 왜 이렇게 사람이 집착이 심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집에만 처박혀 있을까?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그럼 뭐 때문에 바쁜 건지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애들이 아빠 얼굴 다 까먹겠어. 이제는 아빠 찾지도 않아. 그거 잘 됐네. 아주 그냥 쫑알쫑알 옆에서 귀찮게 구는 거 힘들었는데 나 안 찾는다고 하니까 속이 다 편하다. 뭐? 당신 진짜 말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지금 애들 보고 할 소리야? 왜 이렇게 변했어? 아이 진짜 짜증나게. 야, 내가 그럼 여기에서 뭘 더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데? 돈 꼬박꼬박 벌어다 주고 지금까지 네 혼자서는 못 누릴 거 누리게 해주면서 살았으면 너도 이제 정도껏 알아서 기어야 할 것 아니야? 남편은 급기야는 내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며 저의 마음에 생채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저를 더 심하게 하대했습니다. 남편과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던 중 주말에도 아침부터 집에서 일찍 나간 남편에게 화가 난 상태로 집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던 시기였기에 여름 옷들을 싹 집어넣을 생각으로 옷장을 다 뒤집고 있는데 갑자기 장롱 깊숙한 곳에서 종이 가방이 손에 잡혔습니다. 뭘까 싶어서 바로 꺼내봤는데 금목걸이 박스가 있더라고요.
종이백 안까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남편이 저와 풀고 싶어 선물을 준비한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까먹었을 기념일이 다가온 건가 싶기도 해서 얼른 달력을 보니 그것도 아니라서 선물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 그 목걸이 박스를 꺼내놓고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죠. 역시나 밤 12시가 지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들어오더군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자고 있을 제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으니 의아했던지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안 자고 뭐 했어? 왜? 너 늦게 온 거 따지려고 앉았냐? 너도 진짜 징하다. 뭐? 당신 말 또 그렇게 하네. 나는 당신이 이것까지 숨겨놨길래 나랑 풀고 싶어서 준비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럼 도대체 이거 뭐야? 누구 주려고 준비한 건데? 이거 누가 봐도 여자 선물이잖아. 저는 당연히 저에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기대했던 것들이 남편의 쓴소리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남편은 제가 그 선물을 보이자마자 또다시 흥분을 해댔습니다. 아이씨 진짜. 야, 너 혹시 내 물건 뒤졌냐? 이게 진짜 죽을라고. 더러운 손으로 그걸 왜 만져? 뭐라고? 당신 진짜 왜 이래? 이거 뭔데? 너 여자 생겼니? 그런 거야? 그래, 이 정도면 너도 대충 눈치채야 할 것 아니야. 꼭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겠냐? 진짜 너 그 돌대가리 같은 머리로 공무원은 어떻게 됐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해. 내가 위자료는 팍팍 쳐줄 테니까 애들 데리고 살아. 나 좀 그만 놔줘라. 뭐?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그녀 누구냐고. 남편 놈은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당당하게 여자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아마 내일이 되면 술 먹고 제게 고백한 걸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하는 얘기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증거를 남겨서 꼭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뭐하게? 내가 일일이 너한테 왜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할 바에야 그냥 차라리 갈라서. 너 공무원이니까 재혼 자리 금방 들어올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놔줘라. 이제 네 얼굴이 꼴 보기 싫어서 같이 있지도 못하겠어. 그동안은 내가 참고 참은 거야. 좋게 말할 때 이혼해줘. 그전에는 전혀 저에게 보이지 않았던 언행 심사를 보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좌절감을 심하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도대체 어떤 연이랑 바람을 피는지 알아보기 위해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기만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웃기게도 남편의 외도 상대는 생각지도 못하게 알게 되었고 그 무식한 여자는 본인의 정체를 저에게 너무나도 쉽게 드러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며칠 뒤 남편의 뒤를 캐보려고 시청에 연가 신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친정에 맡겨놓았고 이제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남편과 바람핀 그년만 잡으면 됐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뒤를 밟고 흥신소에도 의뢰를 하고자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바로 저의 고등학교 동창 그 수진이 말이죠. 집들이 이후로 자주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외도가 기가 막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라도 털어놓을까 싶어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친구가 갑자기 수상한 질문을 해대는 거 있죠? 수진아, 요즘 잘 지내지?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잘 지내? 어, 나 요즘 너무 잘 지내고 있지. 그래? 잘 됐네. 경기도 와서 적응 잘하고 있구나? 그럼.
나 원래 어디서든 적응은 잘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고, 얘, 네 남편 원래 음식을 좀 가리니? 뭘 먹어도 잘 못 먹던데? 남편? 좀 그런 게 있긴 하지. 그런데 그걸 왜 묻는 건데?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너네 남편한테 얘기 못 들었을 텐데, 내가 너네 남편 부동산에서 땅을 하나 구입했어. 전 남편하고 재산 분할하고 받은 돈이 있거든. 이걸 그냥 섞일 수가 없잖니.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도 좀 할까 싶어서 너네 남편 부동산에 갔었는데 글쎄 너무 좋은 곳을 연결해 줬지 뭐야. 그래서 네 남편한테 고마워서 밥 좀 몇 번 사주곤 했는데 이상하게 음식을 좀 가리는 것 같더라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친구년의 전화를 받으면서 남편과 친구가 그동안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들은 내게 비밀로 하고 그동안 고맙다는 핑계로 정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뻔뻔하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는 그년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야, 너 지금까지 나 몰래 우리 남편 만나고 있었던 거니? 와, 이거 사람 아니네. 일하는 부동산까지 가서 꼬리 쳤다 이거지? 그리고 나한테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는 것도 내 남편한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너는 대가리 총 맞았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휴, 얘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하니? 누가 네 남편을 만나고 있다니. 아,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친구는 되려 제가 성질을 낸다는 핑계를 대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몇 번을 해대도 전화를 안 받길래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친구의 말은 제자리에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더군요. 게다가 저도 모르는 새 남편에게 부동산 의뢰를 해서 거래를 했다는 것도 수상쩍게 느껴졌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 둘이 외도를 했다는 걸 거의 확신을 한 상황에서 다음 날 바로 저의 계획대로 남편이 있을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흥신소 직원과 한 몸이 되어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금세 저를 알아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모르는 사람과 대동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남편 부동산에서 잠복하기 시작했고 퇴근 시간이 되자 남편은 곧바로 부동산 문을 닫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 길로 저와 흥신소 직원은 곧장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아주 익숙한 듯이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그곳은 백화점이었어요. 남편과 애들하고도 자주 갔던 백화점이기에 저 역시 익숙하게 따라 들어갔고 조심스레 남편의 뒤를 따라갔을 때 얼마 못 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익숙하다는 듯이 백화점 안에서도 한 카페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제 친구가 화장을 떡칠한 채 제 남편을 아주 반갑다는 듯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둘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듯 쳐다보며 서로를 발견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난리 부르스를 쳐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의심이 가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온갖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크게 받은 충격으로 인해 다리가 떨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일단 저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사진을 찍었고 좀 더 가까이에서 그 둘의 대화 내용까지 녹음을 할 작정으로 몰래 그 근처까지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도 그동안 입지 않았던 스타일의 옷들을 전부 다 새로 사서 입은 상태인데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안경에 마스크, 모자까지 푹 눌러쓴 상황이었기에 그 두 사람이 저를 알아볼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조심스러워 저는 흥신소 직원을 시켜 그들 근처로 가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을 하라고 부탁을 했죠. 그 직원은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아주 익숙한 듯
근처로 가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또 한 번 저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대화들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혼 언제 할 거야? 어제 내가 전화해서 내가 네 남편이랑 만나고 있다. 이렇게 티를 팍팍 내는데도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걔는 자존심도 없대? 에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짜증나 죽겠어. 아주 속도 없는 년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애들이 있어서 당장은 힘들 거야. 안 그래도 내가 이혼 얘기까지 다 했으니까 조만간 떨어져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 몰라. 나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건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 내가 수진이 그 기집애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냐고. 이 둘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이들이 원하는 게 이혼인 걸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저는 바들바들 이를 갈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쉽게 안 해주기로 결정했어요. 그것들이 내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둘의 대화를 귀에 하나하나 새기면서 들었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 어떻게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곧이어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복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수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당신 이혼하면 우리 어디서 살아? 나 수진이 그 기집애랑 같이 살던 집에서는 죽어도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당연하지. 우리 그 집 팔아서 다른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서 새 인생 살자. 나도 그 집은 싫다. 싫어. 그 여편네랑 한 공간에서 살았던 집에서 어떻게 신혼의 기쁨을 맛보겠어. 그러니 아무 걱정 마. 내가 좋은 집으로 알아볼 테니까. 그리고 우리 애도 낳아서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뭐? 애도 낳자고? 난 싫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나 애들 낳아서 아줌마 되기 싫어서 전 남편하고도 아예 안 가졌다고. 그래서 당신이 나 만나는 거 아니야? 애 없어서 홀가분하게 만날 수 있어서 좋다며. 애 나오면 몸매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야. 알았어. 내 말은 당신이 애가 없어서 좋다는 말이었고 지금 한 말은 우리 아이를 갖자 이거지. 뭐 당신이 싫다고 하면 굳이 말하진 않을게. 지금 있는 자식들만 봐도 지긋지긋하다 정말. 알았어. 그리고 약속해. 당신 자식들 양육비는 주되 서로 왕래 끊기로. 나랑 같이 살면서 당신이 자식들 만나러 가면 나 많이 외롭고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꼭 약속해줘. 부탁이야. 알았어. 그럴게. 걱정하지 마. 어이없게도 대화를 들어보니 제 친구는 제 남편에게 애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 듯 했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 동창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친구는 애가 3명이나 있었고 SNS에도 이혼 전에는 애들 자랑한답시고 예쁘게 꾸며놓은 사진들도 한참 올렸었기에 저희 남편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명백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아픈 과거일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인연은 그걸 노리며 뻔뻔하게 남편에게 접근을 해서 여우짓을 했던 겁니다. 남편은 거기에 넘어갔던 거고요. 이미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된 그들의 외도가 잘 될 리가 없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이들의 파국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남편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잡아냈지만 저는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부터 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와 손주들을 끔찍이 이뻐하셨던 시부모님들이 있었기에 남편도 쉽게 이혼 소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외도로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된 사실을 알면 시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간절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 좀 타보라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남편이 지칠 무렵 저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날도 술을 먹고 와서는 이혼을 얘기하는 남편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해 줄게. 그 대신 너도 사람 새끼면 네 새끼들은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겠지? 이혼하고 싶으면 이 아파트 나한테 남겨. 그리고 매달 양육비 200도 당연히 주고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그년이랑 바람핀 거 아니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 싫으면 말어. 나도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 내가 너 한순간에 매장시킬 수 있어. 네가 대표로 있는 모임, 그리고 시댁에 다 까발리고 내가 매일 네 부동산 가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년인지 한번 보여줄까? 정말 그러기만을 원하면 말해. 당장이라도 실행해 줄 테니까. 뻔뻔한 년 같으니라고. 그동안 철밥통 먹여주고 재워줬더니만 날도둑이 따로 없네. 그래, 내가 이 집 포함해서 위자료까지 싹 다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해. 나야 어차피 돈을 또 벌면 되고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중요하냐? 인생이 중요하지. 그래, 너 근데 후회하지 마.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지? 이제 앞으로 네 눈에서는 피눈물 날 거다 아마. 사람이 죄 짓고는 그냥 못 사는 거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리지나 마. 저는 저를 못된 년으로 몰아가는 남편과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아 저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가서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긴 했지만 애들 양육권도 저한테 싹 다 넘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싸울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속사포로 이혼을 끝낸 이후 저는 그때부터 남편 놈과 수진이 그년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죠. 저는 먼저 수진이가 예전에 사용했던 SNS에 들어가 아이들을 자랑하는 사진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바보 같은 년이 지금은 그 SNS를 하지 않는 지 오래된 사진들이었지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그 사진들을 전송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사진들을 보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와서는 정말 아이들이 수진이 아이들이 맞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지금 이게 뭐야? 정말 수진이 애들이 맞아? 확실한 거야? 지금 나랑 이혼했다고 장난치는 거지? 뭔 소리야. 거기 수진이가 쓴 글씨 안 보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함께 이 글씨 안 보이냐고. 등신아, 너 수진이한테 속은 거야. 그년 애 셋 딸린 이혼녀야. 그리고 그년 왜 이혼했는 줄 알아? 지 회사 다니는 직원이랑 바람 펴서 이혼했단다. 벌써 내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 쫙 났어. 한마디로 남자면 환장을 못하는 그런 년이라고. 뭐? 그걸 다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서로 좋고 못 산다는데 내가 방해를 해야 되겠어? 근데 어쩌냐. 한 달에 우리한테 양육비 200만 원 줘야 되고 수진이 애들 양육비도 줘야 하고 아주 꼴 좋네. 그러게 왜 어울리지도 않는 바람을 펴서 그 모양 그 꼴이니? 됐고 난 모르겠고 똥차 물고 평생 그년이랑 잘 살아봐라.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수진이에 대한 경악할 만한 진실을 밝혀주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우리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안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가만두지 않은 걸로 보였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손주들을 아들놈 때문에 앞으로 못 보게 생겼으니 화를 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봐도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저는 시부모님들이 찾아와도 당당히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게 따로 3천만 원을 주셨어요. 시원 엄마야, 다 우리 죄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오메 우리 새끼들 불쌍해서 어쩐다니. 우리 장손이랑 둘째 손주 놔두고 이렇게 딴 여자랑 바람을 피고 다녔으니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죄송합니다. 저도 남편을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일 다니며 아이들 돌본다고 신경을 잘 못 썼네요.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리고 이거 3천만 원이다. 우선 애들 키우는데 보탰어. 그리고 부탁인데 아무리 이혼했다지만 우리 예쁜 손주들은 가끔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니? 내가 영영 인연이 끊길까 봐 요새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애미야, 이렇게 내가 부탁하마. 그놈의 자식은 안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해줘. 시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본인들이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죄라며 3천만 원을 놓고 가셨습니다. 솔직히 갈등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어코 제 가방에 넣어주시다 보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시는 걸 보고 무척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에 우리 아이들만 보면 세상 기쁘게 안아주고 반겨주시던 시부모님. 차마 저는 그 이후 시부모님들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끔 시부모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보고 가곤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걸 알고서는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더군요. 정말 사람이 질릴 정도로 찾아왔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이혼하고 보니까 당신하고 애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빌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될까? 당신도 알잖아. 나 수진이하고 헤어진 거. 제발 다시 아이들 아빠로 살 수 있게 기회를 줘. 뭐? 기회? 도대체 무슨 기회를 주란 말이야? 평소에 아이들 보는 게 지긋지긋하다면서 집에 있으면 화장도 안 하고 얼굴에 김이 많아서 한 침대에 자기도 싫다는 사람이 누구였는데 난 당신의 그 소원을 들어줬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 당신하고 수진이 그년이랑 헤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젠 아무런 감정 못 느끼니까 당장 꺼져. 여보. 남편은 이런 식으로 저를 애타게 불렀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찾아왔을 때는 경찰이 와서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 뒤로 남편은 그 충격에 빠져 한동안 부동산 일도 안 하고 술에 의존하며 사는 걸로 보였습니다. 결국 정신을 못 차리고 부동산까지 접었다고 했고요. 그렇게 남편의 인생은 망가져간 듯 보였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상간녀를 선택한 전 남편의 최후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수진이 그녀는 그 이후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다시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따로 위자료 소송을 해 2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걸로 성에 안 차 동창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한순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쓰레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야기만 나오면 친구 남편 뺏은 년, 나쁜 년. 이게 다들 첫마디였어요. 그 이후 수진이는 자취를 감추고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어디서 또 남자에게 꼬리를 쳐 남의 가정 파탄내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발 귀신이 빨리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사건 이후로 결혼이라면 치가 떨려서 누구와도 만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저 지금은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저의 남은 인생을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아직 40대 초반인지라 부모님은 제 나이가 아깝다며 누구라도 다시 만나보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다시 만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많이 두렵거든요.
대신에 아빠 없이 저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고 싶어 요즘 아이들 교육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때문에 집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이 집이 자리도 좋고 인기가 많은지라 금방 좋은 값에 팔 수 있었고 저는 아이들과 남편의 흔적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물론 양육비를 받고 면접 교섭권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집은 절대 알려주고 있지 않네요. 언제도 찾아와서 괴롭힐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혼 이후의 삶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의 처음은 참 좋았지만 사람의 거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면서 마지막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되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다시 재혼한다.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국에는 남편의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혼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일단 지금 심정으로는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말대로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라는 말이 사실일 수 있다면 저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삶은 행복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2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처럼 입이 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달디단 일들만 넘쳐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때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